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세요. 다른 내용들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은 간호기록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호기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간호기록부의 내용이 아닌 것을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고, 우리는 간호기록에 대한 내용을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부분이 있어요. 자, 간호기록. 그래서 간호기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자, 간호를 받은 사람의 성명이 들어가겠죠? 간호 성명이 들어가고, 체온이나 맥박이나 호흡, 혈압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고, 투약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아이오, 수업집의 설물에 관한 사항이나 처치와 간호에 대한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간호에 일시도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간호사가. 그런 기록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자 명부는 몇 년? 그렇죠, 5년이에요. 진료기록부는 그렇죠, 10년입니다. 처방전은 2년이고요. 수술기록은 10년이에요. 자, 검사 내용, 검사 소견 기록이 5년이 되고요. 자, 방사선 사진은 5년, 간호기록부도 조산기록부도 다 5년씩입니다. 하지만 진단서 등의 부본 있죠. 진단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신체 검안서 등은 따로 구분해서 보존하고, 이런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라는 것. 그래서 5년짜리를 기억하시면 환자 명부, 그리고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그리고 방사선 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가 다 5년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진료기록, 수술기록이 10년이죠. 그렇죠. 처방전은 2년, 그리고 진단서 등의 부본은 몇 년? 그렇죠. 3년이에요. 그래서 요 외의 것, 이렇게 5년짜리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2개, 2년, 3년 하나씩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방법의 지도입니다. 요양방법의 지도 전에 요거 기록을 보셨고, 자, 요양방법의 지도입니다. 자,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신고예요. 신고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에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변사체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조산사까지 포함입니다. 변사체에 관해서는 사체검안에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변사체 신고자는 요 조산사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선생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행위에 대한 그런 제한과 의료인의 그런 단체가 있겠죠. 이 단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수교육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규칙에서 보시면 보수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항들을 보시면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그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야 되겠고요. 자, 업무 전문성 향상, 그리고 업무의 개선에 대한 사항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의료관계 법령에 준수한 사항이 들어있어야 하며 선진 의료 기술 등의 동향이나 그런 추세 등에 대한 내용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 실시한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간 8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면허를 취득해서 취업을 하거나 뭐 병원이든 어디든 취업을 해서 활동하실 때 이 면허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매년 몇 시간 이상? 그렇죠. 8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면제에 대한 사항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연도에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 전공의,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의 재학생이 면제 대상이 되겠고요. 자, 보수교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제 대상이 있으면 유예 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미뤄둘 수 있다,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인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헷갈리죠. 면제와 유예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 그렇죠. 유예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라고 인정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 영화를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설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자, 의료업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개설을 할 수 있느냐가 나와 있어요. 자,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여기에 조산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설립을 할 수 있고, 자, 보시면 치과 의사는 치과 병원이나 치과 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의사는요? 한의사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까지 할 수 있고요. 조산사,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조산사는 자, 조산업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요양병원, 다음 중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요. 누구인가? 그래서 자, 요양병원 누구예요? 그렇죠. 의사와 한의사. 요양병원, 한의사도 요양병원을 할 수 있다. 한방병원, 한의원 말고 요양병원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할 수 있고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법인이, 의료법인이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자, 준정부기관, 그리고 보훈복지의료공단.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개설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산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조산원에는 그렇죠. 지도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사항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가정간호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간호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냐 하면, 자, 첫 번째 당연히 간호겠죠? 가정에서 하는 간호가 해당이 되겠고, 가정에서 못 오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체 채취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 검사를 그럼 포함한다라는 사항이 있고, 투약을 할 수 있고요. 주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상담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의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간호사는 누가 하느냐? 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그래서 가정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면 취득할 수 있는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하고, 가정 전문 간호사는 가정 간호 중 검체의 그런 채취, 운반, 투약이나 주사, 그리고 치료적 의료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야 돼요. 단독으로 간호를 하지 않고 처방에 따른 그런 간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돼 있고, 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유효 기간이 있겠죠? 유효 기간은 처방일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자, 90일입니다. 90일까지 가능하다. 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 전문 간호사를 몇 명 이상 두어야 돼요? 그렇죠. 2명 이상 두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간호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보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챙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하는 게 요양병원의 운영의 그런 목적이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가 누구냐 하면 노인성 질환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만성 질환자가 또 있습니다. 자, 요양병원에 외과적 수술 후에 상해 후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도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 중에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입원 대상이 아니에요. 감염병 환자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정신질환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인성 치매는 제외예요. 노인성 치매는 아니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감염병 환자가 있고요. 하나는, 그렇죠, 자, 정신질환자도 안 된다는 거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의료법규에 대해서는 간추려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읽어드리지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는 한두 번은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어느 부분에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암기하지만 지금 책에 실려있는 내용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인의 그 정원 부분이에요. 자, 의료인 정원을 어떻게 뽑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를 몇 명이 필요하니, 간호사 몇 명이 필요하니 나오지만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간호 면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호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더라도 간호사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제외된 병원이에요. 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은 따로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의 2.5명으로 하고 나눈 수예요. 자, 소수점은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원 환자가 100명이고 뭐 외래 환자가 1000명이다 하면은 어렵네요. 이렇게 1000명이다 하면 120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입원 환자 12명이 1명이기 때문에 100명의 입원 환자로 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할 때는 200명의 입원 환자를 계산을 해서 간호사 수, 필요한 간호사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문항이 우리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 문항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요. 자,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 코로나나 메르스 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서 병원에는 꼭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감염관리실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 10월 1일부터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그런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